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쨍쨍 내렸자는 땡볕에 제철 맞은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댔다. 저만치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게 보였다. 동네 사람들도 보이는데 뭘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것 같았다. 광대를 보려고 모인 건 아닌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사고를 당하기라도 했나? 호기심에 팔생은 그리로 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땅바닥에 대충 자리를 깔고 앉아 그림을 그리는 노인을 넋이 나간 듯 바라보고 있었다. 뭐야, 고작 노인네가 그린 그림이나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인가? 팔생은 사람들을 보고 어지간히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잠시 후 사람들 사이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한 사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내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넋이 나간 얼굴로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떤가 내 말이 이제야 믿어지나? 노인은 긴 담뱃대에 입담배를 쑤서 넣으면서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저건 진짜로 복동이 자네 안 사는 얼굴 아닌가? 키가 작고 통통한 남자 하나가 조금 전 넋이 빠진 얼굴로 중얼거린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정말 똑같네. 똑같아. 보지도 않으면서 어쩌면 저렇게 옆에 앉혀놓고 그린 것처럼 판박이로 그렸을까? 이거 참 귀신이 탄복할 노릇이구먼. 일단 침묵이 깨지자 이번엔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짓거리는 바람에 금세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팔생은 옆에 선 남자에게 물었다. 그냥 평범한 여자 그림인데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러는 거요? 저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오. 배우자 그림이지. 배우자 그림이요? 저 노인은 복동이 얼굴만 보고서 일명실도 없는 복동이 한 사람을 그려낸 거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귀신이 꼭 할 노릇이지. 남자의 말에 따르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뜨내기 화가 노인이라 했다. 그냥 자리를 깔고 앉은 그날 오전 무렵이었다. 복동은 아침부터 할 일 없이 앉아만 있는 노인 옆에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건넸다. 영감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저 팔기 타는 대로 갈 뿐 특별히 머무는 데가 없으니 특별히 어디서 왔다고도 할 수 없지.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보면 알지 않소. 화가가 그림 그려서 버는 돈으로 말곤 무슨 재주로 끼니를 해결하겠소. 누가 그림 같은 걸 사겠습니까? 그림도 그림 나리는 테지. 그게 도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배우자 그림이라오. 네? 나는 당신 얼굴만 보고도 당신 한 사람 얼굴을 똑같이 그릴 수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만 보고도 얼굴을 모르는 제 마누라 얼굴을 그린다니요. 과장이 너무 심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기를 하지. 내가 자네 한 사람 얼굴을 그려보겠소. 저야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영감님께서는 나중에 그 창피를 어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창피를 당하는 게 난지 당신인지 그건 두고 보면 알 일이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복동은 눈에 띄는 동네 사람들을 모조리 불러 모았다. 뜨내기 화가 노인이 내 얼굴만 보고 글쎄 마누라 얼굴을 그릴 수 있대. 어떻게 허풍을 치는지 한번 구경해보자고. 복동의 말에 모두 호기심이 동해 몰려왔다. 그런데 노인은 복동의 아내 얼굴을 완벽하게 그려 보인 것이었다. 사정을 들은 팔생은 비로소 노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속을 알 수 없는 시선으로 팔생을 한동안 바라보던 노인은 여전히 얼빠진 표정을 짓고 있는 복동에게 고개를 돌렸다. 다른 일들도 다 인정한 것 같으니 약속을 지켜야지.
복동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품에서 엽전 한 입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다. 복동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닫았다. 구경꾼 중 누군가가 이번은 우연일 수 있으니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소? 하는 말이 들렸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혹시 안 사람 말고 서방 얼굴도 가능하신가요? 몸집이 작고 얼굴이 노리끼한 여자가 입을 열었다. 배우자 얼굴이라 했으니 당연히 서방 얼굴도 가능하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종이 위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직 젊은 남자였다. 여자는 그림을 받아들고서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이건 똑같네. 생김새만 똑같은 게 아니야. 오른쪽 눈 옆에 세로로 점 3개 있는 것까지 똑 닮았구먼. 보아하니 내가 그린 게 당신 서방님이 틀림없는 것 같소만. 노인이 여자를 향해 손바닥을 내밀었다. 여자는 치마폭에서 동전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영감님, 제 것도 한번 그려주시오. 이번에도 노인의 유려한 손놀림은 변함이 없었다. 노인이 그린 그림에 다시 한번 탄성이 터져 나왔고 다음은 내 차례라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갑자기 노인이 새로운 화선지 위에 한 획을 그려 놓았다. 느닷없이 노인이 뭐하는 건가 의아해하면서 좌석에 철이 끌려들 듯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림 속의 여인은 아직 애띤 티가 남은 소녀에 가까웠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방금 전 벼루 옆에 동전을 내려놓은 남자를 쳐다보았다. 이것도 당신 거요. 남자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제 배우자 그림은 방금 전 그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하지만 당신은 2명의 배우자를 맞을 운명이라오. 아까 그린 그림은 현재의 배우자, 지금 그린 그림은 미래의 배우자요. 말문이 막힌 남자 대신 옆에 덩치 큰 여인이 반박했다. 여기 한 사람은 몸도 쌩쌩하고 뇌관 검술도 동네에서 두째가라면 소려할 정도인데 그게 무슨 악담입니까? 그래요. 하늘이 두쪽난다 해도 제 한 사람을 버리고 새 장가를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매서운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보았다. 돈을 마저 내야지. 네? 아까 낸 돈은 처음 그림값이고 2번째 배우자 그림값은 아직 내지 않았소. 흥분을 삭히려 애쓰던 남자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야.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가려는 사기꾼 같으니라고 하면서 자리를 떴다. 남자는 그런 노인을 멀가니 보다가 한마디 던졌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뭘 말이요? 배우자 얼굴 그려주신 것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감님께서는 미래를 읽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노인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남자를 마주봤다. 미래를 읽는다. 나는 다만 사람들의 인연에 대해서만 보는 능력이 있을 뿐이요. 수많은 인연 가운데서도 남녀관계로 맺어진 배우자 운만 보니까 그거 꽤나 성가신 일이요. 왜 성가시다는 거죠? 당신은 자신이 훗날 어떻게 될지 미리 알면 좋을 거라 생각하시오? 미리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렇지 않다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이 생각보다 괴로운 일이오.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 사이 옆에 있던 꼬마 녀석이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저도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안 돼요? 일제히 시선이 당돌한 꼬마에게 쏠렸다. 노인이 말이 없자 꼬마는 돈 때문이라 생각했는지 제법 맹랑한 소리까지 했다. 저는 돈이 없지만 우리 집은 요아 밥집을 해요. 어머니한테 식사 한 그릇 대접해달라고 하고 그걸로 그림값을 대신하면 안 될까요? 아이 할아버지,
그러자 노인이 꼬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그림은 못 그려준다. 꼬마는 시무룩해졌으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왜요? 밥값이 그림값에 못 미치나요? 돈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요? 돈 때문이 아니면 왜 못 그려주시나요? 집요한 것이 꽤나 성가신 꼬마였다. 너는 창가를 못 두니까. 네? 때를 쓰던 꼬마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화들짝 놀란 얼굴을 했다. 노인은 짐을 싸서 유유히 발걸음을 옮겼다. 반년 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누이신지 반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옆 동네에서 이상한 노인이 그림을 함께 구경하지 않으셨습니까? 배우자가 얼굴을 그려준다는 노인 말입니다. 그제서야 남자는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남자는 팔생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참말 기억력도 좋으시오. 혹시 그 뒤에 노인이 다시 마을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노인이 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다시 나타났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테지. 왜요?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때 노인이 2번 장가갈 거라고 했던 사람 기억하시오? 네, 노인한테 화를 내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노인의 말대로 됐소. 네? 막돌이, 그 남자 이름이 막돌이요. 막돌이 한 사람이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떴소. 산모랑 아이랑 둘 다 죽었지. 막내 동생이 시리에 빠져 있는 걸 본 형님은 재혼을 권했소. 형님이 수소문 끝에 친구의 딸과 막돌이를 맺어줬다오. 혼례식날 신비 얼굴을 본 동네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소. 노인이 그린 그림 속에 그 얼굴이었소. 제일 놀란 건 막돌이 본인이었지. 저라도 셋이 얼굴을 봤더라면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금동이가 죽었어. 금동이요? 왜? 자기 그림도 그려달라고 매달렸던 맹랑한 꼬마 녀석 말이오. 그렇다면 남자도 팔생의 생각을 읽은 것 같았다. 그렇소. 그 아이는 배우자가 없을 운명이었소. 그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말한 팔생은 잠시 숨을 돌리며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거 참 어쩐지 으스스하구려. 하지만 배우자 그림이라 공기 중에 치자꽃의 달콤한 향기가 감돌았다. 화구를 등에 맨 채 터덜터덜 지친 걸음을 옮기던 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처연해 보이는 하얀 꽃잎을 바라봤다. 치자꽃이 핀 걸 보니 벌써 여름일세. 옛날 어느 마을에 성은 배시오, 이름은 무룡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성품이 순하고 가산이 넉넉하여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다만 슬아에 자식이 없어 부부가 그 일을 슬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부인 장씨가 몸이 고나여 침상을 의지하고 졸고 있으려니 문득 한 성관이 하늘에서 내려와 꽃 한 송이를 주었다. 부인이 이것을 받으려 하니 호련히 광풍이 일더니 그 꽃이 변하여 한 선녀가 되어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와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남과 일몽이었다. 부인이 자수를 향하여 꿈 이야기를 하여 괴이하게 여겼다. 자수가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자식 없음이 하늘이 불쌍히 여겨 귀자를 점지하심이라 하며 서로 기뻐하였더니 과연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 10달이 참에 하루는 밤중에 향기가 진동하면서 예쁜 딸을 낳았다. 그 아기의 용모와 자질이 특이하여 자수 부부는 크게 사랑하며 이름을 장하라 짓고 장중 보옥같이 길렀다. 장화가 2살이 되었을 때 장씨가 다시 태기가 있어 10달이 되니 자수 부부가 주야로 아들 낳기를 바라였지만 역시 딸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서운하였지만 어쩔 수 없어 이름을 홍련이라 지었다. 장화 자매가 점점 자랄수록 얼굴이 화려하고 기질이 기묘할 뿐더러 효행이 특출하니 사수 부처는 자매의 자람을 보고 사랑함에 비할 데가 없었다. 그런데 부인 장씨가 호련히 병을 얻어 병세가 유증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다. 자수와 장하가 정성을 다하여 주야로 약을 썼지만 증세가 날로 유증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씨는 자기 병이 낫지 못할 거리라 생각하고 두 자매의 손을 잡고 자수를 청하여 슬퍼하며 말하였다. 첩이 정성에 죄가 많아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죽는 것은 슬프지 않지만 우리 장화 자매를 기를 사람이 없으니 지하에 가서라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골수에 맺힌 한을 가슴에 품고 죽으려 합니다. 첩이 죽은 후에 다른 여인을 취하실 것인데 낭군의 마음이 자연 병기 시음으로 그것이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낭군은 첩의 유언을 저버리지 마시고 전일 정의를 생각하시고 이 두 딸을 어여삐 여겨 장성한 후에 좋은 가문의 배필을 얻어 봉황의 짝을 지어주십시오. 그리 해주신다면 저승에 가서라도 낭군의 은덕에 감축하여 걸쳐보온 하겠습니다. 하고 기계에 탈식한 후에 이내 숨을 거두었다. 장화는 동생을 안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그 정경은 간장을 녹아내릴 듯하였다. 부인 장씨가 죽고 난 다음 자수는 비록 망처의 유언을 생각하였지만 후사가 없음에 이에 후처를 두루 구하나 원하는 여인이 없으므로 부득이 허씨에게 장가를 들었다. 허씨의 두 볼은 한자가 넘고 눈은 투망 같고 코는 질번 같고 입은 메기 같고 머리털은 돼지털 같고 키는 당승만 하였다. 그래도 허씨가 계집인지라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 연달아 아들 삼형제를 낳았다. 자수는 옛부인 장씨를 생각하여 일시라도 두 딸을 못 보면 삼초같이 여기고 들어오면 먼저 딸의 침소로 들어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너희 자매들이 깊이 귀중에 있어 어미 그리워함에 늙은 아비도 매양 슬프단다 하며 가련히 여기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허씨의 시기는 마음이 대발하여 장하와 홍련에 모해하고 꾀를 생각하였다. 하루는 자수가 외당에 나와 두 딸을 살펴보니 두 아이가 서로 붙잡고 슬픔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자수가 이것을 보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는 분명 죽은 너의 모친을 생각하고 슬퍼함이로다 하고 역시 눈물을 흘며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너희 모친이 살아있다면 오죽이나 기뻐하였겠느냐. 기구하고 기구하여 허씨 같은 계모를 만나 구박이 심하니 너희들의 슬픔이 짐작하였다. 이에 계모 씨가 이 광경을 엿보고 더욱 분노하여 흉계를 생각하고 문득 깨닫기를 제 자식 장세를 불러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그 껍질을 벗기고 피를 발라 낙태한 현상을 만들어 장화방에 들어가 이불 밑에 넣어두었다. 허씨가 자수를 보고 정색하며 혀를 차는지라 자수가 괴이하게 여기고 그 연고를 물으니 허씨가 말하였다. 집안에 불축한 병이 있으나 서방님께서 반드시 첩을 오해하실 듯하여 처음에는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장화가 늦도록 거동치 아니하고 몸이 불편한가 염려하여 들어가 보니 과연 낙태하고 누워있다가 첩을 보고 미처 수습하지 못하여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마음에 놀라움이 컸으나 장하와 나만 알고 있거니와 우리는 대대로 양반이라 이런 말이 누설되면 무슨 면목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니 자수가 크게 놀라 이에 불의 손을 일구고 여아의 방을 들어가 이불을 들춰보니
과연 그 말이 사실이었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하오리까 하며 애를 쓰고는 이때 흉녀가 하는 말이 이 일이 가장 중하니 이 아이를 남이 모르게 죽여 흔적을 없애버리면 남은 이런 줄 모르고 첩이 심하여 애매한 전집 자식을 오해하여 죽였다 할 것입니다. 남이 이 일을 알면 부끄러움에 며칠 못하리니 차라리 첩이 먼저 죽여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게 나을까 합니다. 하고 거짓 자결을 하는 채 하니 미련한 자수는 그 흉계를 모르고 급히 붙잡고 빌어 말하되 그대의 진중한 덕이 내 어미 아는 바가 있니 빨리 방법을 가르치면 저 아이를 처치하겠소 하며 울었다. 자수는 망처와 유언을 생각하고 망극하였지만 일본 분노하여 채취할 모책을 의논을 하였다. 흉녀가 기뻐하여 말하기를 장화를 불러 거짓말을 속여 저희 외삼촌 집에 다녀오라 하고 장사를 시켜 같이 가다가 연못에 밀쳐 넣어 죽이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어느 날 장화가 잠을 깨어 심신이 울적하므로 괴이하게 여겨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앉아있는데 부르시기를 깜짝 놀라서 즉시 나가니 아버지가 말하였다. 너희 외삼촌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잠깐 다녀오거라 하였다. 장하는 한편으로는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슬픈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렸다. 소녀 오늘까지 문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알지 못하는 길을 가라 하십니까? 아버지는 대로 꾸짖기를 내 오라비 장세를 데리고 가라 하였거늘 무슨 잔말이 이렇게 많아? 하므로 장화가 이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여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죽으라 하신들 어찌 영을 거역하겠습니까? 다만 야심하기로 날이 밝으면 떠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비의 말을 순순히 따라야 마땅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 말을 그렇게 어기느냐. 아버지의 분부대로 이러하시니 다시 여쭐 말이 없사옵고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장화가 침방으로 들어가 홍련을 불러 손을 잡고 울며 말하기를 내 길이 좋지 못한 듯하구나. 수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그리운 생각이 있어도 잠시 참고 기다려라. 옷이나 바꿔 입고 가야겠다 하고 옷을 바꿔 입은 분 너는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극진히 섬겨 득제함에 얻게 하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내가 가서 오래 있지 않고 수삼일 내에 다녀오겠다. 그동안 그리워 어찌하여 너를 두고 가는 언니의 마음을 측량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을 마치며 대성통곡하였다. 이에 흉녀가 밖에서 장화의 말을 듣고 들어와 시랑같이 소리를 지르기를 내 어찌 이렇게 요란히 구느냐 하고 장세를 불러 이르기를 내 누이를 데리고 빨리 외가에 다녀오거라 하였거늘 그저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하였다. 누이는 빨리 나오세요. 아버지 명을 거역하여 공연히 나만 꾸지람 듣게 하니 이안이 온통하오 하고 재촉하며 성화같이 장화를 어쩔 수 없이 홍련의 손을 떨치고 나왔다. 장화는 마지못해 홍련과 이별하고 아버지께 하직하고 말 위에 올라 통곡하며 가는 것이었다. 장세가 말을 급히 몰아 산중으로 들어가 한 곳에 다다르니 산은 첩첩산중이요 물은 잔잔한 백곡이라 초목은 무성하고 송백이 자욱하니 인적이 적막한데 달빛만 희영청 밝아오고 구슬픈 두변 소리가 들렸다. 장화가 굽어 보니 손님 중에 한 못이 있는데 장세가 말을 잡고 내리라 하니 장화가 크게 놀라 말하였다. 이곳에 내리라 하면 어쩐 말이냐. 장세가 말하였다. 누이의 죄를 알 것이니 어찌 묻느냐. 그대를 외가에 가라 함은 정말이 아니니 이미 낙태한 일이 나타났으므로 나를 시켜
남이 모르게 이곳에 넣고 오라 하였기에 이곳에 왔으니 속히 물에 들어가라. 정화가 정신을 차리고 진정하고 말하기를 나의 망극한 정지를 들어라. 우리가 비록 이복이지만 아비의 권력은 한 가지라. 전일 우애했던 정을 생각하여 영영 황천에 돌아오는 인명을 나란히 여겨 일시에 말미를 주면 산촌집에 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묘에 하직이나 하고 이는 결단코 내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게 아니라 변명하면 새어머니의 시기에 있을 것이다. 살고자 하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니 바라건대 잠깐 말미를 주면 어머니의 묘에 다녀와 죽음을 청하겠다 하고 비는 소리를 애원하고 처절하나 목석 같은 장사놈은 조금도 측은한 빛이 없었다. 장어가 대성통곡하며 하늘을 우러러 말하기를 계모의 덕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날 물에 빠져 죽사오니 이 장화의 애통함은 1월 성신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는 이미 누명을 쓰고 죽거니와 저 외로운 홍련을 어여삐 여겨 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며 왼손에 홍산을 잡고 오른손에는 월기탄을 벗어들고 신발을 벗어 목가에 놓고는 발을 구르며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길을 향하여 실성통곡하는 말이 불쌍하구나 홍련아. 정복한 깊은 기중에 너 홀로 남았으니 가엾은 내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이냐. 말을 마치고 나는 듯 뛰어들어 진실로 가련하였다. 새어머니는 장세와 정화를 보내고 밤이 깊도록 장세가 돌아오지 않자 문득 장화가 탔던 말에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기를 흥녀가 생각하기를 장화를 죽이고 온 줄 알아 달려가 보니 그 말이 온몸에 땀을 흘리며 들어오되 사람은 없었다. 노복이 장세를 구하여 오니 그 어미가 놀라 즉시 약을 먹이고 상한 곳을 동여주니 장세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흉년은 더욱 원망하며 홍련마저 죽이려고 취하려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홍련이 또한 집안일이 전혀 모르다가 집안이 요란하며 보고 가장 괴이하게 여겨 새어머니에게 그 연고를 물었다. 장세가 요괴스러운 내 형을 데리고 가다가 길에서 범을 만나 물려 병이 중하다 하였다. 어느 날 홍련이 슬피 울고 있을 때 공중에서 홍련을 부르는 소리가 더욱 비감하여 오른손으로 치마를 휘어잡고 나는 듯 물속으로 뛰어드니 슬프고 애답다. 그 후로는 물 위에 안개가 자욱한 속으로 슬피 우는 소리가 주야로 들려오니 계모의 오해로 인하여 애매하게 죽은 두 자매를 옹군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장화자매의 애원한 한이 구천에 사무쳐 매양 서놓고자 하매 소련부사 아문에 들어가 지극한 원정을 아뢰려 하였다. 그래서 부사들이 놀라 기절하여 죽어갔다. 이렇듯 철원부사로 오는 사람마다 도의만 이튿날이면 죽어나가므로 그 이후로는 부사로 오는 사람이 없어 철원군은 자연 폐읍이 되었다. 그리하여 해마다 흉년이 들어 사람이 아사지경에 이르니 백성들의 사방으로 헤어져 한 고을이 텅 비게 되었다. 이러한 사연은 여러 번 전개에 올리니 임금이 크게 근심하여 조정해서 온원하여 분분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정동우라는 사람이 부사로 가기로 지원했는데 성품이 강직하고 채모가 정중한 사람이었다. 임금은 정중우를 철원부사로 제수하였다. 부사 즉시 도임하여 이방을 불러 이르기를 내 들으니 내 고을의 관장이 도임한 후면 즉시 죽는다 하니 과연 옳은 말이냐. 아래기 항성화오나 5, 6년 이래로 등례마다 밤이면 비몽사몽간에 꿈을 깨닫지 못하고 죽으니
그 용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것이었다. 부사가 듣기를 다하고 분부하여 말하되 너희들은 방에 불을 끄고 잠을 잘지 말며 고요히 동정을 살피라 하니 이 방이 청량하고 나가하였다. 부사가 객사에 가 동청을 밝히고 주역을 읽고 있는데 밤이 깊은 후 호련히 찬바람이 일어나며 정승이 아득하여 어쩔 줄 모르더니 난데없이 한 여인이 노기홍상으로 완연히 들어와 절을 하는 것이었다. 부사가 정신을 가다무며 물어 말하되 너는 어떤 여자인데 이 깊은 밤에 와서 무슨 사정으로 말하려 하느냐. 그 미인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일으켜 다시 절하기를 소녀 이고를 사는 배자수의 딸 홍련이옵니다. 소녀의 언니 장화는 7살이 되었을 때 소녀는 3살이 되었던 해에 어미를 어이고 아비를 의지하며 세상을 보냈더니 아비가 후처를 얻었나이다. 계모는 소녀의 자매를 죽여 재물을 빼앗아 제 자식을 주고자 주야로 모해야 할 뜻을 두었나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흉계를 꾸며 큰 쥐 껍질을 벗겨 낙태한 형상을 만들어 언니의 이불 밑에 넣었나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죄를 이룬 뒤 거짓으로 외삼촌 집으로 보낸다 하고 불시에 말을 태워 그 아들 장세놈과 하여금 데려가 못 한가운데 넣어 죽였사옵니다. 소녀가 이 일을 알고 대성통곡하고 물으니 새어머니는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까 언니가 죽은 못에 데려가 나도 빠져 죽었나이다. 죽음은 섭지 않아오나 이 불축한 눈명을 서론할 길이 없기에 더욱 온통하여 등내마다 온통한 사정을 아뢰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모두 놀라 죽음으로 뼈에 맺힌 원한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천행으로 밝으신 사또를 만나 감히 온통한 온정을 아뢰는 바오니 사또께서는 소녀의 슬픈 혼백을 어여삐 여겨 천추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언니의 누명을 벗겨주시옵소서. 말을 마치고는 일어나서 하직하고 나갔다. 부사가 개의하게 여겨 생각하기를 당초에 이런 일이 있어 폐업이 되었도다 하고 이튿날 아침에 동원에 나가 이방을 불러 말하되 이 고을에 배자수란 사람이 있느냐. 과연 배자수가 있사옵니다. 자수 전우철 자식을 몇이나 있느냐. 2딸은 일찍 죽었사옵고 세 아들은 살아있나이다. 2딸은 어찌하여 죽었다 하더냐. 남의 일이오라 자세히는 알지 못하오나 대강 듣사온데 그 큰딸이 무슨 죄가 있어 못에 빠져 죽은 후 그 동생이 자매의 정이 중함으로 주야로 통곡하다 언니가 빠져 죽은 못에 한 가지로 빠져 죽었나이다 하였다. 부사는 듣기를 다하고 즉시 관찰을 놓아 분부하되 배자수 부처를 잡아들여라 하고 관차는 영을 받들고 경각을 잡아 왔다. 내 들이니 전처 2딸과 후처 3 아들이 있다 하던데 분명하냐. 네 그러하옵니다. 다 살아있느냐. 2딸은 병들어 죽었고 다만 3 아들만 살아있나이다. 2딸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바른 대로 아뢰면 죽기를 멸하려니와 그러지 않으면 장하에 죽으리라. 자수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나 흉녀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하였다. 안전이 이미 아시옵고 묻사온데 어찌 이로라도 기망함이 있겠나이까. 전실에 2딸이 있어 장성하더니 장녀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잉태하여 장차 누설게 되었으므로 또복들로 모르게 약을 먹여 낙태하였사오나 남이 실로 이러한 줄 모르고 계모의 오해인 줄 알고 사람들은 저를 불러 경계하였나이다. 저도 제 죄를 아는지라 부모 보기에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밤에 나가 못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아우 홍련이 또한 제 언니의 행실을 본받아 밤에 도주한 지 경년이 되었지만
그 종족을 모를 뿐 아니라 양반의 자식이 실행하여 나갔다 하여 어찌 찾을 길이 있겠나이까. 이러므로 나타나지 못하였나이다. 부사가 듣기를 다하고 묻기를 내 말이 그러할진대 낙태한 것을 가져오면 가히 알겠다. 흉녀가 대답하기를 소녀 고륙이 아닌 고로 이런 일을 당할 줄 알고 그 낙태한 것을 감춰두었다가 가져왔나이다. 하고 즉시 품속에서 내어드리니 부사가 본즉 낙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분부하되 말과 일이 방불하나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아 분명 증거가 없음에 내가 생각하여 처치할 테이니 그냥 물러가 있거라 하고 방송하였다. 그러자 이날 밤 홍련의 자매가 완연히 부사 앞에 나타나 절을 하고 엽죽대 소녀 등이 천만 의외로 밝으신 사또를 만나 소녀의 자매의 누명을 서론할까 바라왔는데 사또께서 흉녀의 간택과 함께 빠진 줄 어찌 알았겠나이까 하며 슬피 울다가 다시 말하기를 이룰같이 밝으신 사또는 깊이 통촉하시옵소서. 옛날 순임금도 계모의 화를 입었다 하거니와 소녀의 각골주통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입니다. 바라옵건대 사또께서는 새어머니를 다시 부르셔서 낙태한 것을 올리라 하여 배를 가르시고 보시면 반드시 통촉할 바가 있을 것이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본성이 착하고 어두운 탓으로 새어머니의 관계에 빠져 흑백을 분별하지 못하시니 10분 용서하여 주시길 바라겠나이다. 말을 마치고 홍련자매는 일어나 절을 하고 청악을 타고 방공으로 솟아 올라갔다. 부사는 그 말을 듣고서는 분명히 자기가 흉녀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더욱 분노하였다. 그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자수 부처를 성화같이 잡아들여 다른 말을 묻지 않고 그 낙태한 것을 바삐 드리라 하여 그것을 살펴본즉 낙태가 아닌 줄 분명히 알겠으므로 사울을 명하여 그 낙태한 것을 배를 가르라 하니 그 호령이 서리 같았다. 좌우가 청량하고 칼을 가져와 배를 갈라보니 그 속에는 쥐똥이 가득하였다. 이 가득한 것아 내 청고로 부축한 죄를 짓고도 방자히 공고한 말로 속이기로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 방송하였더니 이제 또한 무슨 말을 꾸며 발명고자 하느냐. 내 국법을 가볍게 여기고 못할 짓을 행하여 무죄한 전실 자식을 죽였으니 이 영고를 바른 대로 하려 형벌을 괴로움을 받지 마라. 다수가 이 광경을 보고 애매한 자식을 온통이 죽음을 뉘친 것이었다. 자수가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부사가 곡성을 그치게 하고 이에 흉녀를 형틀에 올려 매고 문철을 받게 하니 흉녀가 매를 이기지 못하고 말하되 수첩은 몸이 되게 거죽하여 문중으로 세잔하여 가세가 탕진한 자라 자수가 강창하여 그 후처가 되었으니 전실의 양녀가 있사옵고 그 행동거지가 심히 아름다웠나이다. 그런데 때때로 저희를 경계하고 귀여워하여 아무쪼록 사람이 되도록 하였사온데 우연히 비밀의 말을 듣게 되었나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과연 수첩이 매양 염려하던 바가 불미스러운 일로 마음에 가장 놀랍고 분하였지만 아비한테 말하면 반드시 오해인 줄 알겠으므로 부득이 가부를 속이고 지를 잡아 휘를 묻혀 장화의 이불 밑에 놓고 낙태하였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수첩의 자식 장세로 하여금 장화를 연못에 넣어 죽였사옵니다. 그 아우 홍련 또한 화를 만날까 두려워 밤중 도주하였나이다. 법대로 처분을 기다리려니와 첩의 아들 장세는 이 일로 천벌을 입어 이미 병신을 되었사오니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장세 등 삼형제가 일시에 여쭈어 소인 등은 다시 아랠 말씀이 없사오나
다만 늙은 부모를 대신하여 죽고자 바랄 뿐이옵니다 하는 것이었다. 부사는 자수의 처와 장세 등의 조사를 듣고 1번 흉노의 소위 이해를 하며 1번 장화자매의 온통한 죽음을 불쌍히 여기어 이르기를 이 죄인은 남과 다르니 내 임의로 처치하지 못하겠다 하고 감형에 보고하였더니 감사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말하되 이런 일은 고금에 없는 일이라 하며 즉시 이 뜻을 조정해 징계하니 임금이 보시고 홍련 자매를 불쌍히 여겨 하교하기 싫을. 흉녀의 재상은 불축하니 흉녀는 능지처참하여 후일을 경계하며 그 아들 장세는 목매어 죽이고 장화 자매의 홍백은 신원하여 비를 세워 포하고 아비는 바송하여라. 부사가 장하홍련 자매를 불쌍히 여겨 장하홍련 불방비라 하고 부사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정사를 다스리니 하루는 부사 몸이 고나여 침석에 의지하여 졸 때 문득 장화 자매가 들어와 절을 하고 살해하여 말하기를 소녀는 이를같이 밝으신 사토를 만나 뼈에 사무친 한을 풀었고 또 저희 유골같이 거두어 주시며 아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비하면 태산이 낮고 황해가 얕아오니 명명지중이라도 결천본 하겠나이다. 미국의 관작에 오르시니 두고 보십시오 하고 간대었건을 부사가 놀라 깨어 몽사를 기록하고 그중 증명하여 보았다. 과연 그날부터 차차 승진하여 통제사에 이르니 가히 장하홍련 웅덕이라 하였다. 335 모인 사람들이 단 하나의 화제거리로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바로 몇 년 전 사라졌다 돌아온 막세의 외동아들 기돌이었다. 나루터에서 별사공으로 일하는 막세는 살림은 가련했지만 내의 금출이 유난히 좋았다. 부부 사이에는 기돌이라는 7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근심이 깊어가던 중 어렵게 낳은 터라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다. 그런데 3년 전 기돌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동네 꼬마들과 어울려 놀겠다며 집을 나선 아들이 땅거미가 질 무렵까지 돌아오지 않자 엄마는 기돌이가 노는데 정신 팔려도 단단히 팔렸나 보다 생각하였다. 사공댁이라 불리는 기돌이 엄마는 아이가 돌아오면 단단히 혼쭐 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기돌이는 밤이 익숙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막세와 사공댁은 정신이 반쯤 나가 골목을 쏘다니며 아이 이름을 목 놓아 불러댔다. 이웃 사람들도 하나씩 횃불을 들고 나와 기돌이를 찾는데 손을 보댔다. 나이가 지긋한 동네 아낙네들은 금방이라도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은 사공댁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위로했다. 배가 고파지면 아마 멀쩡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올 거야. 하지만 기돌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공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기돌이를 봤다는 사람들이 덜어 있긴 했다. 하지만 대낮에 인적도 드물지 않는 공터라 위험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돌이가 사라지고 열흘쯤 지났을 때 사공댁은 거의 폐인이 됐다. 곡기도 끊고 자리에 누워 종일 울기만 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정신 나간 막세도 마찬가지였다. 종일 술을 들이키고 이따금 아들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기도 했다. 막세는 아들을 잘 간수 못한 사공댁을 탓했고 사공댁은 남편의 말에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 동네 사람들은 막세 내외를 동정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얼마 전 기돌이가 돌아왔다. 그날 아침 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향하던 사공댁은 쌀의문 앞에 사내아이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아이가 기돌이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기돌아, 기돌아, 그동안 어디가 있었니? 너 때문에 엄마 속이 다 문드러진 줄 알았다. 사공댁은 아들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 새끼가 틀림없구나. 이 못난 녀석.
어미를 이렇게나 힘들게 하고. 이른 아침부터 아내가 목 나오는 소리를 잠을 깬 막새는 짜증스럽게 방문을 열었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래성이 허물어지듯 넘어지듯 울음을 터뜨렸다. 3년 만에 돌아온 귀돌이는 비쩍 여유에 있었다. 두 뺨이 홀쭉하게 패고 팔다리가 나뭇가지처럼 앙상했다. 한창 쑥쑥 클 나이였지만 키도 한 뼘도 자라지 않았다. 그동안 몹시 굶주리며 지낸 것이 틀림없었다. 따뜻한 밥을 차려오자 걸신들이듯 허겁지겁 입에 밥을 밀어넣는 아들을 보며 사공댁은 다시 울음을 삼켰다. 동굴 속에서 갇혀 있었어요.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난 뒤에 기돌이가 입을 열었다. 동무들이 다 떠난 줄도 모르고 혼자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엿을 하나 사줄 테니 따라오라 하지 않겠어요? 신이 나서 따라갔는데 그 아저씨 생김새는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한참을 걸어도 엿장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 아저씨 엿 안 먹을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잔소리 말고 따라오기나 해. 허튼 짓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겁에 질린 귀돌이는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했다. 남자가 귀돌이 목에 무언가를 들이댔다. 내가 말했잖니. 난리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암만 울어본들 여긴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 울음을 뚝 그쳐라. 그러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어머니 아버지를 못 볼 것이다. 얼마나 걸었을까 남자가 어두컴컴한 바위 동굴 앞에 서더니 기돌이 등 뒤에 칼을 들이대며 들어가라 일렀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어 기돌이는 동굴 앞에서 밤새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보내주세요. 다시는 늦게까지 놀지 않을게요. 낯선 사람이 따라가지 않을게요. 기돌이는 누구에게라 할 것 없이 용서를 빌며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떻게든 그곳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 날 기돌이는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걸 알아챘다. 기돌이는 그 빛을 향해 걸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곳에 어린아이가 있다니.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다. 남자는 철광을 캐기 위해 굴을 파다가 우연히 기돌이가 갇힌 동굴을 발견한 것이었다. 남자는 고맙게도 며칠간 기돌이를 제 집에서 몸조리 시킨 후 아이가 살던 동네까지 데려다 주었다. 기돌이가 겪은 일들을 들으며 사공댁은 연신 옷구름으로 눈물을 찍어댔다. 그래도 중요한 건 기돌이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거참 희한한 얘기지. 기돌이를 데려간 사람은 대체 무슨 속셈이었을까? 아이 유괴범은 보통 부모한테 몸값 짓지 않겠나? 에이 이 사람아. 막상 애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모가 내뱉듯이 말했다. 무슨 생각으로 기돌이를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애한테 그런 짓을 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찢어 죽여도 시원찮아요. 어지간히해서 손님들 대화에 끼어들는 법이 없던 주모의 반응이 유해였다. 천벌 받을 놈.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녀 입에서는 간간히 욕설이 나왔다. 이날 주막 아래채 객실에 머문 손님은 비교적 단출했다. 한눈에도 행색이 장사치임을 알 수 있는 남자의 상인이 아닌 것 같기도 그렇다고 가난한 선비처럼 보이지도 않는 초로의 남자까지 4명이었다. 아까 기돌이라는 아이 얘기를 듣고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 유괴되었다 돌아왔다는 그 아이 안 그래도 들으면서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 생각했어. 뜻밖의 말에 새 청중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그런 사례가 하나가 아니고 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괜찮으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려고? 반대할 리가 없었다.
내가 기다리만 할 때 일어난 일이었지. 우리 동네 꼬마 하나가 사라졌어. 당연히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고 사라진 일남이라는 꼬마는 부유한 포목상 아들이었어. 그래서 누가 돈을 노리고 납치한 게 아닌가 추측이 나돌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남이 어머니는 충격에 드러누웠고 밥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에 나온 일남 아버지는 항상 어두운 그늘이 드려져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사람들 내리에서 일남의 존재가 희미해질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일남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일남이가 사라진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동네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꼬마 하나가 포목점을 향해 걸어가는 걸 보았다. 그런데 아이 모습이 눈이 어둡고 텅 빈 동굴같이 느껴지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저건 일남이 아니야? 왜 그런지 몰라도 삼수는 확신했다. 어느새 일남이 닮은 아이는 포목점 앞에서 정확하게 발걸음을 딱 멈춰섰다. 앉아서 졸고 있던 일남 아버지는 인기척에 잠있게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아이를 보고 놀라 벌떡 일어났다. 아이고 일남아,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그럼 그렇지. 내가 돌아올 줄 알았다. 돌아온 일남이는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일남이가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아침상을 받고 국을 뜨려던 일남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네 이놈! 옆에서 밥을 뜨던 아버지 장대가 갑작스러운 아들의 호령에 놀라 음식이 목에 걸려 캑캑거렸다. 이 녀석아! 이게 무슨 짓이냐?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야? 장대가 황당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는데도 일남이는 다시 불효령을 내렸다. 덕질이 내 이놈! 이런 불온 막심한 놈 같으니 자식이 되어서 아비를 이리도 소홀히 대할 수 있는 게냐? 이놈아! 고함에 놀라 달려온 일남이 어머니 숨길까지 눈이 휘둥그레졌다. 동네 사람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무언가에 씌었다는 말에 입에 올리는 순간 장대는 머리털이 쭈뼛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고개를 들어 아들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다. 평소에 귀여운 인상은 온데간데 없고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뜨려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덕칠의 아버님이다. 이웃에서 농사를 짓던 덕칠의 아버지, 작년에 이맘때 돌아가셨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눈앞에는 일남이 앉아있는데 영락없이 덕칠이 아버님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장대가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순길은 기가 막혀 입이 딱 벌어진 채로 아들과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갑자기 일남이가 눈을 흰자위를 뒤집어 쓰더니 몸이 밥상 위로 푹 꼬꾸라졌다. 순길이가 에고머니야 소리치며 허겁지겁 아들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잠시 뒤 일남은 눈을 스르르 떴다. 일남을 걱정스럽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부모님을 어리중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천재스럽게 대묻자 부모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일이 있고 닷새쯤 지났을까. 장대가 저녁 사활을 물리고 나서 마당에 있는 누렁이에게 밥을 주러 가는데 갑자기 일남이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억울해라. 이 억울함을 누가 들어줄꼬. 처량한 노파의 음성이었다. 일남이 꼴 역시 영락없는 노파였다. 울음소리는 어느새 고슬픈 곡조로 변해 있었다. 순길이 낯볕이 하얗게 변했다. 제가 또 왜 그런데요? 모르겠소. 저번처럼 귀신이 씌었나. 목소리나 태도라 보니 이번엔 노파인 것 같은데. 장대가 어린 아들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할머님,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할머님이 누구신지 알고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십니까? 일남이 아니 노파가 스르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멍하니 초점이 없는 것이 보고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나를 아들 집에 데려다 주시오. 부탁이오. 아드님 댁이 대체 어딘데요? 불안하게 둘을 쳐다보던 수길도 가사했다. 옆 동네에서 유기전하는 만순의 집이요. 그 말에 장대가 바지를 털고 일어났다. 만수라는 사람의 집을 도착했을 때 장대의 몸에서는 땀이 주르르 흘렀다. 주인장 계시오. 니시오. 아이고 만수야. 만수야. 남자는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사내아이를 보고 즐겁했다. 얘가 왜 이러는 거요? 이보시오. 당신 아들 좀 말려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남이는 남자의 손을 붙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만수야, 내가 너를 못 보고 간 게 얼마나 한이 되었는데. 혹시 어머님? 그 말에 일남은 다시 한번 눈물이 펑펑 쏟았다. 그래, 이제 알겠느냐? 내 애미다. 내 애미가 왔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당혹스러운 표정을 쳐다보는 남자에게 장대가 대답했다. 아무래도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들한테 씌인 것 같소. 당신 이름이랑 집 위치를 가르쳐주면서 아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우기셨소. 그 말에 남자가 입을 딱 벌렸다. 혹시 당신 어머님 눈이 안 보이셨소? 그건 또 어떻게 하셨소? 우리 아들 입을 빌려 그렇게 말씀하더이다. 눈이 안 보여서 평생도록 고생했다고. 그렇다면 진짜 우리 어머니가 맞으시네. 아이고 어머니.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며 장대를 쳐다봤다. 우리 어머님이 맞습니다. 제가 물건을 납품하러 한양에 가느나 보름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라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 제가 도착하기 이틀 전에 갑자기 고풀이 심해져 세상을 떠나셨더군요. 벼랑간 일남이 남자 손을 뿔치며 흥 하고 돌아앉았다. 그 고약한 년이 아직도 그런 새파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구나. 괘씸한 년. 남자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파간 거짓말이라니요. 그녀는 내가 집을 비운 뒤 나를 광에 가두고 먹을 걸 주지 않아 굶겨 죽였다. 나는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버텼는데 결국 그 전에 숨을 거뒀으니 이렇게 분할 때가 어디 있단 말이냐.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이렇게 남의 몸을 빌려서 나타났단다. 뜻밖의 말에 남자뿐만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던 장대까지 눈이 휘둥그레졌다. 남자가 혼란스러운 눈길로 아내와 일남을 번갈라 보았다. 하지만 저 말투, 목소리는 영락없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오. 노파의 단호한 음성이 들려왔다. 만수네가 정 못 믿겠다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광으로 가보거라. 남자가 어리둥절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광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보거라. 남자가 주춤거리며 문을 열자 싸늘한 노파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광의 문 안짝을 보면 내 무릎 언저리쯤 되는 곳에 손톱으로 할킹 자국이 나 있고 오른손 검지 손톱 하나가 박혀 있을 거다. 내가 광에서 내보내달라고 외원하며 긁다가 빠진 손톱이다. 그걸 보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게다. 남자가 덜덜 몸을 떨며 문을 살펴보았다. 과연 일남이 말대로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남자가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여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몸을 바들바들 떨렸다. 이제야 내가 편히 갈 수 있겠구나. 노파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일남이 갑자기
흰자위를 뒤집고 스르르 무너졌다. 그 뒤에도 일남은 종종 누군가에게 씌었다가 얼마 후 증세가 사라지곤 했다. 보다 못한 장대는 몽고까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다. 돈이야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아들만, 우리 아들만 원래대로 돌려주신다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되었네. 신령님께서 힘을 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를 잡아 구판을 벌려 자네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낼 것에. 장대가 기쁨에 겨워 넙죽넙죽 절을 했다. 구판이 벌어진 날은 구름 한 점이 없이 맑았다. 투명한 푸른 하늘에 초여름 강렬한 햇살이 내려쬐었다. 동네 사람들은 좀처럼 보기 힘든 진귀한 구경거리를 보려고 구판에 몰려들었다. 구판이 벌어지고 일남은 주춤주춤 뒷걸음을 치더니 아! 외치고는 그대로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일남을 덮친 연기는 눈을 2번, 3번 깜빡거릴 만큼 짧은 시간에 흐른 뒤 일남을 덮쳤을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구판엔 서늘한 정적이 흘렀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떨면서 머뭇머뭇 일남이 있던 곳으로 다가왔다. 잠시 후 비명이 터져나왔다. 일남이 있던 곳에는 시신이 태아처럼 동그랗게 몸을 말고 누워있었다. 키를 보니 10살 정도 먹은 아이였다. 순길이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장대는 아이의 시신과 기절한 아내 옆에서 망연자실했었다. 어디선가 괴기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무당의 조수였다. 무당도 슬금슬금 물건을 챙겨 도망가려던 참에 정신이 든 마을 사람들이 도망가려는 무당과 조수를 붙잡아 관가에 넘겼다. 관가에 끌려간 무당과 조수는 바들바들 떨면서 제목을 슬토했다. 일남을 위한 자는 무당과 조수였다. 무당의 기둥소방인 조수는 연매를 만들기 위해 지방을 돌면서 어린아이들을 10여 명씩 유괴해 각각 인적이 닿지 않는 산속에 가두었다고 했다.